발표자 이수정 선생님은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계속 뵀던 분들을 뵈가지고 별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9월에 독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주제가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 무슬림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슬람이 유럽 그 주제로 유럽에서 컨퍼런스가 열렸고, 제가 갔던 건 독일에서 열렸던 건데, 제가 가기 한 달 전에는 스위스에서 또 동일한 주제로 거의 비슷한 멤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동북아시아 이슬람 연구를 이제 지속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 학계에서 동북아시아 속에 있는 무슬림들, 동북아시아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이슬람이라든지 무슬림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 관심의 초점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좀 책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시아의 이슬람을 유럽 학계가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부터도 개요를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한 그런 큰 연구 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역사 연구 파트가 있고 현대 사회 연구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연구에서는 각 그 한중일에 어떻게 무슬림이 유입이 됐고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파트가 하나의 굵은 파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 갈등이라든지 주로 이제 20세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한중일에서의 이슬람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 같은 거를 연구하는,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중일 동북아 속 이슬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통 이슬람 연구를, 한국에서 있었던 이슬람 연구를 할 때 한반도 유입 시기부터 잡으려고 굉장히 연구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가든 이제 아랍인인지 혹은 소그드인인지 페르시아계인지 투르크계인지 아니면 다른 또 민족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무슬림인 채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비무슬림 상태에서 상인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후에 다시 무슬림들이 들어온 건지, 해로로 들어왔는지 육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초기 한반도 유입 시기 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지금 흔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남는 거는 고려하고 조선시대 무슬림 거주 흔적이 이제 정사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하고 6.25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은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논문들은 소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식민지배 관리 하에 한국에도 무슬림이 유입이 되었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일제시대 6.25 전후를 제가 굳이 지금 다시 딱 포인트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본에서 진행하는 무슬림 이슬람사 연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준 상태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또 이제 이슬람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를 하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노동층에 비어 있는 공간을 무슬림 이주 노동자가 채우고, 2000년대 이후에 대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유학생들이 많이 유치하기 시작한 이후에서는 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메우는 그런 이주민 유입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특성을 잠깐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20만 명 정도예요. 근데 일본 수를 보시면 일본이 22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비율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로 느껴지고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한국이 일본보다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하고 달리 조금 이주민 공동체 구성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갈등이
2018년부터 예멘 난민 사건을 이제 그 필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해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 이슬람이 처음 발흥한 거의 그 직후부터 해서 그때 당시가 이제 중국의 당송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활발하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원나라 때 그 사회 중간 계층으로서, 그러니까 소수의 몽고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릴 때 그 중간 계층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크게 위구르, 회족 등 소수민족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중국 사회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인구수는 2020년 추정으로 약 2천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요 위구르라든지 회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의 그런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기록에 따르면 요 앞부분에도 존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적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일본에서 그 무슬림 공동체, 이슬람과 일본을 이야기할 때 대다수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그 러시아 쪽에서 타타르계 무슬림이 대거 유입을 하게 되고, 근데 그들을 그냥 살게 하는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이 무슬림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 안정을 꾀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도 이 타타르계 무슬림들을 이용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하고 난민이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요게 또 이제 사회 갈등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랑은 난민 유입이 약간 양상이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요 두 난민 집단이 굉장히 최근 우리나라 이슈가 됐던 두 축인데,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은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난민은 굉장히 받으려고 유치를 하고 이래서 최근 그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난민도 이제 한마디로 인종을 차별하면서 받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정도로 그 일본 사회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오는 난민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뭐 종교적인 그런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제 무슬림 관련된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만 명으로 숫자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 비중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0.2%, 0.02%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 이주 무슬림들이 전국적 규모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전국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뭐 파키스탄 이주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파키스탄 이주 무슬림 그런 공동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할 때도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조각나 있는 상태로 공동체가 각자 그냥 그 동네에서 모여 있는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계열이 또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계열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한중일의 그런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최근 연구 동향,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한중일 이슬람, 한중일 무슬림 공동체를 연구한 연구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 학자들이 진행을 한 거예요. 한국에 있었던 이슬람, 한국의 무슬림 공동체는 크게 두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연구고요. 하나는 이제 현대 사회 갈등 연구가 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신라시대 때 들어왔느냐, 그럼 누가 들어왔느냐, 들어온 건 맞느냐,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한반도 유입시기 연구는 그 학문력, 그 영역에 따라서 조금 시각이 굉장히 다른 상태로 지금 이렇게 그냥 두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사회 정착 이런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반짝
많이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잠깐 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 무슬림 공동체, 특히 이제 노동자라든지 난민들에 관한 연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연구하는 중국 이슬람은 아무래도 신장 위구르 관련 연구가 굉장히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장 위구르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하나의 계열이 있고요. 역사 연구가 아니면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들의 그런 사회 저항 같은 거를 연구하는 게 또 굉장히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는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연구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그 양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이 신장 위구르의 갈등 자체를 좀 인권보다는 사회 안보라든지 테러 이런 쪽의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고 혹은 신장 위구르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하고 중국에서 큰 축을 갖고 있는 이제 회족이라는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데 이 회족은 우리나라에서는 회족의 문화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족의 복식이라든지 회족의 뭐 의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복식 쪽에 많이 맞춰가지고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일본 이슬람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연구했는지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일본 이슬람을 실질적으로 뭐 언제 뭐 들어오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연구가 진행된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게도 이슬람 채권 관련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슬람 채권을 이슬람 금융을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연구가 굉장히 몰려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슬람 채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수꾸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서 그 이슬람 채권 관련해서 이제 일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포커스가 돼서 이슬람 채권 관련된 연구는 되어 있지만 그 외적인 연구는 거의 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럽, 제가 처음에는 해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만났던 학자들 출신 국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러니까 중국은 홍콩 쪽에서 왔고, 요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중국을 연구하는 유럽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에서 중국 이슬람 연구하는 학자의 반이 여기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동북아 이슬람 연구 동향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북아시아 쪽 이슬람 연구가 확대되는 양상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하다 동북아까지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구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도 연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주된 내용은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 그러면은 그 확장되고 같이 공동체를 꾸려서 사는 과정에 인권 문제라든지 차별, 혐오, 안보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려가지고 동북아 이슬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고요. 한중일 중에서도 제가 지금 밑에서 썼지만 중국하고 일본 그 이슬람 무슬림 연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회를 다 마치고 오늘 사회자이신 박현우 교수님한테는 보내드렸었는데 딱 세 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티 차이나, 프로 재팬, 패싱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우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일본하고 이슬람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리고 한국은 누구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도 질문이 안 나오고 저도 거기 가서 딱히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왜 이런 분위기지? 근데 이렇게 그 20세기 초반에 무슬림들의 그런 이동이라든지 영향을 그리는 라인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도를 그려왔는데 한국은 그냥 이게 지나가요. 한국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한국도 그런 기록이 있다. 한국에 또 들어왔었다. 좀 봐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패싱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많이 안 되어 있구나. 그리고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이슬람 연구는 신장 위구르하고 회족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두 개가 가장 큰 틀이니까. 근데 요거를 아예 이렇게 딱 번역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신장하는 사람은 신장만 하고 회족을 하는 사람은 회족만 하고 이걸 서로를 이렇게 겹치게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회족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녹색, 진한 녹색으로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요 부분, 그러니까 닝샤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 우리나라에서 회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회족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치구를 만들고 사는 지역도 연구를 하는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그런 지역보다는 그 닝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신장하고 하는 상황이고 주로 무슬림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삶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점 자체는 인권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중국 정부의 편을 들면 뭘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몰려가는 분위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이 잘못하고 있고 그 중국화 때문에 이 위구르 그 무슬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토론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었고 주로 역사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왔던 연구자가 전부 다 중국 입국이 지금 막혔대요. 거기 온 연구자들이 계속 책을 내고 논문을 내니까 중국 입국 자체를 막아서 자기들끼리도 앉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언제 중국을 다시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연구자 제재를 되게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신장이라든지 이 회족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 유럽에서 이 무슬림을 연구할 때 중국의 무슬림을 연구할 때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는 게 무슬림 정체성을 왜 저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7세기, 8세기에 이미 유입이 돼가지고 사회 속에 자리를 잡은 건데 왜 저기서 저렇게까지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를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뭐 교육에서 찾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가지고 찾는. 그래서 분명히 중국의 이슬람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 중국의 이슬람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일본 이슬람 연구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에 일본 사회로 유입된 이슬람 그리고 이제 무슬림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고베에 있는 모스크거든요. 이 고베 모스크가 유명한 이유가 폭격을 맞았는데 주변은 다 무너졌는데 고베 모스크만 저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뭐라 해야지 자부심을 느껴 하는 듯한 20세기 초반에 이슬람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사람들의 계보가 어떻게 되었고 심지어 그래서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일본 이슬람을 많이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딱 그까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대 무슬림들 이름만 알고 있는 그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일본 정부하고 이슬람 공동체가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를 굉장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타타르계,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 무슬림들,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나라 북쪽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슬림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일본인들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었는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본 이슬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유입된 난민 수용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온 그 이주 무슬림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오히려 일본의 그런 인종 차별이라든지 종교 차별 이런 분위기를 지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받겠다고 했으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은 받는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비난하는 그런 연구를 했더니 오히려 그런 유럽에서 일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거는 일본과 러시아의 오래된 부정적인 관계 때문이지 절대 차별 때문이 아니다. 일본은 무슬림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도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으로 유입된 난민에 관한 연구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듯 다른 듯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일본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한국 이슬람 연구인데요.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없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한국의 이슬람 역사, 한국 속에 있었던 이슬람 역사라든지 한국의 무슬림 공동체라든지 이런 연구를 진행한 거는 전부 다 한국
연구자들이었어요. 한국 연구자들이 그냥 해외에 논문을 내가지고 연구를 한 거지, 실제로 해외 학계에 있는 누군가가 한국의 이슬람을 연구한 거는 거의 없다. 근데 이제 20세기 초 일본 그 이슬람 공동체 연구에 따라서 한국에 미친 영향이 아주 간헐적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있었고, 그리고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설립 당시에 뭐 누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초기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다더라.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알고 있다든지 요 정도로만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가서 한국의 정사 기록에도 무슬림이 들어왔던 기록이 남아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다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거의 처음 들어봤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할 정도로 거의 전무하고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한국의 시사점을 생각을 해봤으니까 되게 뻔한 소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쓴 것도 있는데, 중국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본인 국가에 있었던 이슬람의 역사, 무슬림 공동체의 역사 같은 거를 일단 본국의 연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토대 연구를 다 꾸려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료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료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여서 외국인 연구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교차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의 이슬람을 뭐 얘기를 해봤자 이게 뭐가 이제 득이 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본국에 있는 이슬람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림으로써 또 그런 이슬람 세계랑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국인 연구자가 좀 이런 식으로 연구 범주가 확대가 되고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한중일이 계속 묶인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이슬람을 계속 비교하고 어떤 식으로 역사 흐름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의 그런 20세기 초만 보더라도 중국하고 일본의 그런 이슬람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흐름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거기 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일제시대를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우리한테 남겨진 몫이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대 연구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내 이슬람 무슬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자체를 조금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막 연구를 따로 해온 게 아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생생하게 갔다 온 느낌이 아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하는 동안에 또 김한라 철학과 교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성일강 우리 유럽연의 연구소 연구수님도 들어오셔서 지금 또 방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사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이슬람을 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슬람뿐만 아니라 불교는 더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더하고요. 거의 뭐 한국 불교는 패싱하는 수준을 훨씬 한국 불교를 패싱하시는 수준이 아닌데, 워낙 뭐 불교가 일본을 중심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서 그렇게 뭐 낙담할 건 없고요. 이슬람도 중국 이슬람을 서양 선교사들이 1900년대, 1800년대에 시작했지만 역시 그 동양 문헌을 봤을 때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한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사실 그 뉘앙스를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결핍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의 결핍은 예를 들면 당나라 시대의 한자 발음을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당나라 시대의 한자 발음을 따라가고 더 고대의 한자 발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서양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이 저 잘해놔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 결핍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국 이슬람이나 특히 중국 이슬람을 연구할 때 가장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음사를 할 때 그 현재 중국 발음과는 전혀 다른 발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되살릴 때 과거 발음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슬람을 연구를 할 때는 사실상 이슬람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게 중국 역사, 그리고 또 중국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도 또 약간 변방에 있는 서역의 역사, 또 투르크어로 써 있는 역사, 페르시아로 써 있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서양 애들 열심히 뻘짓하고 있을 때 열심히 우리 하면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많은 도발적인 거랄까요? 뭐 이렇게 느낀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발표 관계된 거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으로라도 말씀하셔도 되니까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코멘트하고 계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수정 박사가 다녀온 도시와 그다음에 학회의 성격이 무엇이고 뭐 그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놀다 온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에 10년 좀 더 전에 갔다가 이번에 갔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이제 괴팅겐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괴팅겐 대학에서 학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회 성격 자체는 독일 교육부가 지원을 해서 독일에 있는 5개 대학이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교육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또 유럽의 다른 대학이랑 연결이 돼서 그 월드 메이킹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세계의 월드 메이킹이 가장 큰 주제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그 동북아시아에도 무슬림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증가하는 무슬림 공동체를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에 있었던 그런 무슬림 공동체 간의 갈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북아에서는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매년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이슬람은 매년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까지도 확장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이슬람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 자체가 좀 고맙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이슬람의 사례를 얘기했을 때 신기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럽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주 무슬림 갈등들이 있잖아요. 갈등이라든지 혹은 무관심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게 또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많이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독일에서 열렸는데 언어는 영어로 했나 보죠? 네, 영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야 뭐 영어를 잘 하니까요. 우리 송영근 교수님이 중국 이슬람 잘하시니까 한 말씀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뜨문뜨문 한국 이슬람은 잘 연구 안 됐다는 것만 지금 듣고 아무도 못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무슨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패스해 주세요. 네. 일본 이슬람이 어느 정도로 지금 주로 시기가 어느 시기를 일본 그 회의에서 학회에서는 발표를 했나요?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가지고 탈출한 무슬림들이 일본 사회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그때 당시 이제 러일 정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제국주의에 기반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조금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이 타타르계 무슬림들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베 모스크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그 무슬림 공동체가 정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 우리나라하고의 연관성은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하던 거랑 연결하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들어와 있던 무슬림들이 타타르계하고 이제 터키계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타타르계 같은 경우는 그 식민 통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타타르계가 결과적으로 서양의 어떤 문화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식민 지배를 하면서 서양식 사고라도 서양식 의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약간 사회 현대로 치면은 불난정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서 많이 이 무슬림들이 이용을 했었고, 그래서 그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중국에서도 무슬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일본에서도 무슬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이제 일본 일제 앞잡이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일제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 무슬림들을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다 내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다 보니까 그런 좀 문화적인 특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료를 되게 찾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오는 게 조금 답답해가지고 요즘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찾고. 사실은 그 부분이 그 일제시대의 그 총독부 문헌 같은 데를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쪽 전공을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뭐 일본에 가시도 뒤져보시던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제시대사 연구를 할 때 총독부 문헌 뒤져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슬람도 우리도 처음에 양복점 열고 했던 그 사람들이 타타르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아주 네. 조금씩 우리 문헌에. 네네. 일본 문헌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뒤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까 봤더니 중국의 그 무슬림이 우리 이수영 박사께서 한 2천만이라 그러셨어요.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게 통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82년도에 유학을 갔더니 그때 당시에 그 중국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뭐라 그래, 그때 당시에 뭐 1억이라는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게만 이제 어떤 자료에는 5천인지 뭐 이게 통계라는 거 다 엉터리예요, 사실. 카톡에 뭐 가입하라 하도 많이 왔어요. 쭉 봤더니 뭐 일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이 절대로 뭐냐면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 뭐 숙구구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박연도 박사께서는 그 뭐 전공자시니까 이 서구 같은 데서는 그 이승 박사 지금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성질 안 좋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최은주 선생님께서는 저 뭐 유럽에 계신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빨리 급히 뭐냐면 앞으로 빨리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문화 사회에서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들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냥 제가 이번에 주제가 이거니까 제가 유럽 가서 느꼈던 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제 한동안 못 갔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가고 그냥 글로만 보고 유럽에 이렇게 이슬람 갈등이 있구나, 무슬림 갈등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만 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고 가서 처음에 갈 때는 좀 긴장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가면은 막 엄청난 그런 갈등의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나 이러면서 갔던 것 같은데 막상 가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 독일 연구자들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럽 사회에 무슬림 갈등이 유럽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있고 막 테러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만난 독일 학자 같은 경우는 약간 독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요거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일본에 이제 무슬림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던 자료 중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일본에서 그 정부 지원으로 연구자들한테 이주 무슬림 관련 대책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나왔던 연구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이주 공동체를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주 공동체 구성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로 네트워크를 못 만들게 하고 조각내면은 사회 갈등이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초반부터 어마하게 이렇게 인구 센서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연구자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공동체가 많이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이주 무슬림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된 거를 그런 식의 정부의 노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본 사회가 특정 종교를 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보는 시선이랑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또 사회 분위기적인 것 때문에도 이렇게 네트워킹이 구성이 안 돼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주 무슬림 관련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크게 갈등이 도드라지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이 이미 구성이 끝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경북대학교 모스크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 가가지고 무슬림들 만났을 때 한국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모스크 건설을 막으면 이젠 자기들도 선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조금 더 많은 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독일에 계시니까 우리 최은주 선생님께서 그냥 뭐 학문적인 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사시면서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이 사실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느끼는 이주 무슬림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같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주는 바이에른 주고요. 도시는 에얼랑hen이라는 도시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지멘스나 아디다스 본사가 있어서 정말 도시 자체는 작은 도시인데 실업률이 5%도 안 되고 1%도 안 돼서 독일 자체 내에서는 가장 부유한 동네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수정 선생님이 독일 가서 독일 학자들은 지역마다 다르고 또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외부에서 느꼈던 것보다 가서 보니까 볼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그들이 따로 그들만의 게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무슬림들이 살지만 희한하게 그 사람들만 사는 지역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렇게 실은 독일에 사는 동양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대부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찾아서 가는 동네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그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거는 아까 전에 패션 코리아 했었죠. 여기에 사는 유럽인들은 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유치원부터도 그런 차별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는 시립 유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유치원은 기독교나 카톨릭 유치원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치원 교육부터 실은 굉장히 한국하고는 틀려서 중학교만 나와도 선생님을 할 수 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시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더욱이 더. 그래서 교육 자체를 한국에서는 독일의 유치원 하면 굉장히 발도르프나 발트, 킨더가튼에서 굉장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연구 지식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노는 거지 철학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구분들이 저는 살면서 제가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는 다 좋아 보였는데 지금 제가 큰아들이 8학년이고 유치원부터 김나즘에 다니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차별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동양인이기 때문에 싸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일원으로 저는 무슬림 친구들을 저의 친구로 함께 하고 싶어서 실은 그들이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정말 많이 낮잖아요. 특히 제가 아는 무슬림들은 어느 누구도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치원생들도 악보를 볼 수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이 발달돼서. 제 주변의 무슬림들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고학력자들도 악보를 볼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저는 그 친구들의 친구로 또 제 아이들의 같은 학부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돕고 같이 서로 잘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나만 차별 안 받으면 안 되고 우리 무슬림 친구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구를 조금 더 실은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그래요. 굉장히 프리드리히 하펜인가? 마나임 옆에 어떤 동네는 아예 터키 사람들만 산대요. 독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은 독일에서는 쾰른이라고 들었어요. 쾰른에서도 한 동네에 유럽 지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들의 종파에 따라서 그 두 개의 기도처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 2년 사이에. 정말 독특해요. 이들의 열심. 독특하고 그리고 이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정책을 너무 무시하니까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나와서 기도처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유럽은 제가 본 독일은 그래요. 그러면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이 그래도 가장 무슬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나라라고 상대적으로요. 프랑스나 뭐 벨기에 이런 데보다 그러는데 그런 말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네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본다면은요.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좀 느낀 거는 독일 사람들 약간 일본 사람들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심을 드러내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차별이 정말 많은데 교육에서부터 그들을 김나지움으로 끌고 오지 않잖아요. 김나지움을 들어간다라는 건 대학을 가고 고등교육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들 부모님들이 김나지움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그중에 좋은 애들도 김나지움을 안 가더라고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실은 마련해 주지 않는 거니까 깊이 들어가면 저는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독일 정부가 그래도 가장 무슬림들에게 반대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프랑스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러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소수의 사람들만 관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실은 이렇게 무슬림 연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독일 정부 안에서는 그런 세미나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요. 저도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주 정부에서 여는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무슬림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저는 개신교 신자인데 저는 한국에서 신학도 공부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무슬림과 독일인들이 연구하는 방법이 너무 틀려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들을 진짜로 도와주려면.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안에 무지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실은. 연구가 많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종교라서, 그러니까 분야라서 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우리 이정환 선생님이 이게 질문 하나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 하나 해주시고 PPT 자료가 공유가 가능하시다면 여기 창을 통해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본 내 무슬림은 그러니까 적게 잡을 때 몇 년 전이 10만이었고요. 지금 한 20에서 22만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전에도 그 일본 연구자하고 회의를 조금 하다 왔는데 각각 우리나라에서 보는 무슬림, 일본에서 보는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왔거든요. 근데 일단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무슬림 인구보다는 훨씬 피부 체감적으로 그 무슬림 인구를 적게 느낀대요. 그래서 주변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그 노동자 아니면 유학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자 계층은 일반인들하고 피부를 이렇게 맞대면서 지내진 않잖아요. 잘, 대다수하고는. 그리고 유학생 계층들은 또 교육 수준이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지내게 되니까 또 이제 그런 차별적인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고 요런 느낌으로 있어서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2004년에 김선희 씨 피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샘물교회라든지 김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멘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태방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처벌받는 게 다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외국인 무슬림 조금 무섭다, 그리고 계속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 태방법하고 비슷한 법이 있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재밌게도 그 태방법의 제일 첫 번째로 저촉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게 일본인 이슬람 연구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비율적으로 좀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본은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갈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김정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국 무슬림 인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요, 제가 가장 최근에 2021년도 중국의 영감을 확인해 봤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공산당 정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500만 정도 됩니다. 2,500만 되고, 제가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도 올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총 10개 민족으로 나눠 놓았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이 1,100만 이상이 돼서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데, 저도 중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서양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책들마다 다 추정치가 달랐어요. 5천만으로 본 데도 있었고, 1억으로 본 데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미지수다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의 그 영감은 2,500만이고 전 중국 인구의 1.8%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거보다 더 많게 보는 분들은 이제 회족 때문에 그러는데, 이 회족이 참, 이 중국의 이슬람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회족인데요. 이 회족이 분명히 우리가 역사 중국 사설을 보면은 위구르를 가르쳤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회족이라는 게. 그래서 회홀로 썼다가 나중에는 회골로 썼다가 회홀로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회로 바뀌는데, 이들의 정체가 불분명해서 이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리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회가 들어왔었을 때 예수회 기록에 보면은 예수회가 들어온 게 17세기 초니까요. 북경에 그 중국 본토로 들어온 게 1601년이고요. 마테오리츠가.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회가 있었는데 17세기, 18세기 예수회가 로마에 보고한 문간에 보면 이런 문건이 나옵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우리 이 그리스찬들을 십자회회라고 부른다 그러고요. 무슬림들은 백모회회, 하얀 모자를 쓴 회회, 유대인들은 람모회회, 파란 모자를 쓴 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회회가 단순히 이 무슬림으로 원용될 수는 없고 그냥 외국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회라는 말을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달라지고, 글라든이라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던가요? 그 책이 거기서 냈었는데요. 1990년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중국에서 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 그래서 여기 회족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중에는 무신자도 있고 아예 이슬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중국 내지에 있는 회족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슬림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부 사람들을 다 조사하기 전에는 중국 정부가 내놓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따르면 2,500만입니다. 제가 그 바로 파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요. 네. 네, 우리가 말이야 여기서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무슬림 소사이티를 바라보는 게 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얼만큼 그들과 생활을 했느냐가 상당히 나는 그 평가 중에서 보다 좀 객관적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우리 송영은 박사나 나나 10년 이상씩 유학하면서 기숙사도 살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그 바깥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무슬림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다종교기관을 지면서 모스크는 왜 안 되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무슬림들을 갖다가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공동체를 만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주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돼요. 사실 나는 그런 문제도 논의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의 그 국민성 아니면 요즘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 것을 이수영 박사가 한번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앞으로는 애도 안 놓기 때문에 제가 지난 7, 8, 9월 달에 지방에 그 중소업체를 한 10군데 다녀봤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직원이 5명인데 사장에다 사무실에서 한국 사람 2이 하고 나머지 2명이 현장에서 공장을 돌려요. 막노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또 어떤 공장을 갔더니 그 일하는 노동자의 80%가 다 외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우즈벡 이런 데서 다 왔는데 이제는 뭐냐 외국인들이 우리가 애를 안 놓은 이상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조금 뭘까 그 우리가 어떤 종교적 편견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좀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무슬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한국계 중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공동체 규모가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베트남 공동체랑 무슬림 공동체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공동체 안에는 물론 다양한 국가가 있기는 한데 그들이 이제 이슬람이라는 걸 자꾸 뭉치니까 하나로 약간 좀 퉁치는 개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용주들은 무슬림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진짜 간단한데 그 술을 안 마시니까 사고를 안 친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 채용하는 것보다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노동자를 훨씬 더 저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한 거지 이제 이게 완전히 엔데믹으로 가고 완전히 다시 이제 오픈이 되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 계층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에서부터 갈등이 자꾸 발생을 해서 대도시로 올라가는 형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계속 봐야 되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많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는 뭐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하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요 정도 순으로 가고 중간에 이제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요 정도가 잠깐 뛰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빅3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그 세 나라가 차이가 다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남성 위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로 들어와가지고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한 3만 6천 명 정도가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돈을 벌고 가요. 가는 게 목적이고 잘 안 들어와요, 가족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가장 많이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민 자체를 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국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인종사회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냥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세속적인 이슬람이라서 이슬람 티를 안 내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이 이슬람적인 거를 티를 내면은 굉장히 좀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실무자들끼리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한국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로 들어오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97년까지만 사용하던 말이고요. IMF 때 잠깐 중단했다가 지금 고용허가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다 통해서 들어와야만 하고 그게 이제 등록 외국인이 되는 거고요. 등록 외국인은 기본 5년에 5년 연장이 가능해서 합법적으로는 10년을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불법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으로 한국에 이제 계속 머물다가 벌만큼 벌고 걸리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걸리면 이제 손 털고 나간다, 한국 다시 안 들어온다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유학생, 아니면은 관광으로 들어와서 미등록으로 있다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받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고용허가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학교에서 보면은 터키 계통의 학생들은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최근에 저도 서강대에서 가르치다 보면 지금 가르치는 과목에 터키계 학생 한 명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학생 한 명이 있고 그 외에 파키스탄이나 이쪽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들의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조금 돈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런 통계도 있나요, 혹시? 네, 그 유학생 통계는 있어요. 교육부에서 국가별로 유학생 통계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나오는 통계가 교육부에서 매년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공계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전이랑 그 대전의 카이스트랑 이런 대학이 좀 몰려 있잖아요. 이공계 관련 대학이. 그래서 이쪽에 파키스탄 쪽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석사를 한 다음에 전국으로 박사가 흩어져요. 그래서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중앙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은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 특히 이공계 쪽은 교수가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수가 대체적으로 다 외국인 교수들이에요. 외국인을 지도하니까 외국인 교수로 그냥 이렇게 계약으로 뽑지, 한국인 교수는 이제 학부 교수가 이제 그 주임 교수로만 가는 그런 이렇게 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로 유학을 가는 중앙아시아 쪽 유학생들은 정말 좀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 선생님? 네, 아까 고용 허가제를 얘기한다. 내가 최근에 이제 인력 수입을 누가 하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뭐 어떤 양국의 정상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 17개국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 베트남하고 그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얘네들이 연대를 결성해서 뭐 노조 비슷하게도 하고 이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랍 세계나 흑인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와서 뭐 데모도 못하고 그 인적 네트워크도 안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양상이 바뀌어가고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마구제보로 막 농장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겠네요. 그렇죠. 무슬림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더 많은 거는 사실 중국 쪽 이주민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그렇죠? 아, 그래요. 중국, 베트남 사람들 문제 엄청나게, 특히 중국 연봉교표들이 뭐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김할라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지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시간이 그 새벽 시간이라 보여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미국에 계시는군요. 네네. 저는 그 살아있는 이슬람 사회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이슬람 문화의 영향, 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문화의 영향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지도에 관해서 그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혼일 강리도라는 그 지도가 있는데요. 세계 지도로서는 그 당시 가장 우수한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 원나라 때 그 이택민이라는 사람의 성교 광피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랍 지도인 그 지도 편찬자인 알 이드리시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근이 제작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된 혼일 강리도의 그 지명을 보면은 아프리카도 있고요. 중동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알레마니아로 표시되어 있고, 그 밖에 뭐, 팔리시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아랍계 계통의 그, 지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럽에서 그, 한국이나 동아시아 지도에 영향을 미친 그, 이슬람 지도, 당시 그, 대항해 시대 이전에 그 항해를 주도했던 그 이슬람 문명권에서 제작된 지도에 관한 연구 또는 그 영향 정도가 영향사가 그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따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드리시 지도에 나오는 한국 관련 지명이 그게 진짜 이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한국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유럽에서는 제가 체크를 요거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근도 교수님. 이드리시의 지도가 유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드리시가 살았던 그 시대가 이 바이킹이 지배하던 그러니까 아랍인들에게 시실리를 뺏어가지고 시실리를 뺏은 다음에 바이킹들이 지배하던 그 궁정에서 노르만 궁정에서 일을 했고 노르만 궁정에서 요청하면서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속한 세계가 북아프리카하고 그 당시에 무라비툰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드리스의 지도가 아주 쉽게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은 제대로 다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그 교역 관계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흥미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 못 봤는데, 다음 기회에 이수정 박사께서 좀 더 유럽과의 아니, 이거 논문이 하나 있어요, 논문이. 최창무 선생이 그 여기에 대해서 승계했으니까 한국연구재단 그 학술정보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문 하나 승계했어요. 하나 보시면 돼요. 네, 최창모 선생님이요. 네. 예, 예. 네, 그거 찾아가지고 저희가 교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박사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중국 무슬림 제가 한 거 캡처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중국 영감에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최창모 교수의 논문을 찾아서 여기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을 지금 현재 연구자들이 중국을 반중조사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그날 회의에 모였던 중국 연구학자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더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까? 반중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문화인류학이랑 역사, 그 두 베이스를 가지고 신장을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일단 특히 이제 회족보다도, 그러니까 닝샤 회족보다도 신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일단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쫓겨난 경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위협을 당했던 경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반중 정서가 강해졌고, 그리고 특히 최근 나오는 중국몽이라든지 그런 중국화 작업에 굉장히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신기했는데, 제가 전에 들은 그걸로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그러니까 친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을 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중 정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랑 반중 정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굉장히 갈리는데, 제가 유럽에 있는 연구자들한테 왜 그렇게 반중 정서가 강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신장의 상황을 보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신장을 위해서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슬림의 정체성 같은 걸 연구하는 하나의 사례로 신장을 접근을 했구나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사회에 필요한 거를 중국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또 아닌가라는 인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반중 정서가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신장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씩 원래 이제 이렇게 막히기 전에 2010년 이전에 신장 지역에 가서 1, 2년씩 다 거주를 했던 연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거에서 우러나오는 그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했고,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장에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없는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네이밍이 되면서 이름표가 붙으면서 테러리스트가 결국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장 무슬림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네, 사실은 신장 문제가 너무 첨예한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가 신장에 독립운동단체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은 아니었는데 아주 소수 조그만 사람들을 너무 침소봉대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은 중국 정부가 잘못한 게 많죠. 신장 쪽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부 대이동을 했고, 강제로 식민을 하고,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2등 시민으로 떨어뜨리고, 18세까지 종교활동 못하게 하고, 예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놨던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전에도 사실은 정부와 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참 이게 애매한 문제고, 신장 지역은 저는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사실 우리 한국한테는, 한국 이슬람으로 본다면 그쪽은 그렇게 현재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한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천주라든지 이쪽 소주, 이쪽 우리하고 서해안이 연한 곳에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최근에 백제의 불교 전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은 백제가 신라 연구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사료가 없어서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신화가 만들어지냐면, 학자들의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백제에 건너온 동진의 승 마라난타가 간다라에서 왔다. 지금 간다라면 지금의 페샤와르 지역이거든요. 페샤와르 지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한국 조계종에서 지금 생긴 하나의 신화가, 백제 불교는 간다라에서 온 마라난타가 전했고, 그래서 간다라를 백제의 불교의 고향으로 여기고,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또 그중에 무슨 그 작은 페샤와르라는 뜻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마라난타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오히려 신라나 고구려 불교는 그렇게 기운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게, 이름들이 뭐 무코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이름들은 이렇게 서방의 이름이 아닌데, 서역의 이름이 아닌데, 마라난타는 정확하게 이게 서역 이름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 이름이 이 마라난다라고 되고, 마라난다가 온 곳은 아프가니스탄 쪽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고, 그리고 그 시기는 아프가니스탄 쪽에서는 대승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사람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만 풀어도 역사에, 우리가 그 사람이 간다라에서 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왔다는 것은 알게 되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승부가 있다는 알게 되니까 연결이 되듯이, 한국 이슬람도 어떤 단어 하나, 음사 하나 가지고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한국의 이슬람의 연구, 특히 이 고대 연구가 지나치게 추측 위주가 되다 보니까, 뭐 신라가 이미 뭐 이슬람과 엄청난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역사학계도 그렇고, 뭐 신진학자인 우리 이수정 박사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단어 하나, 지명 하나에서 뭔가 잭팟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수정 박사님한테, 지금 현재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 쪽으로 이란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르비슈 같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그 일본계 투수도 사실 아버지가 이란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 조건이 장난이 아니게 좋고 잘생기고 뭐 그런 건데,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키스탄 쪽하고 이란 쪽은 계속 많고, 파키스탄 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한국에서도 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처럼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자들이, 그러니까 남성 결혼 이주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조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일본도 오늘 들은 얘기가 최근에 이제 일본인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팔로워들이 생기고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요런 또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이주민 구성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자, 남성 결혼 이주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일본 사회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항상 이게 궁금했는데 물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기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한국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혹시 비무슬림도 있나요?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못 만났어요. 그럼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들도 다 무슬림인가요? 그게 되게 애매한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기독교 공동체가 그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모살라나 모스크에서 인도네시아 여성분들을 만난 적이 저는 거의 없어서 남성분들은 진짜 거의 100% 가까이 다 무슬림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면 다 무슬림이라고.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여행을 저기 중동 갔다 왔을 때 이분이 대주교님이 뭐 중동가 그 무슬림이라면 다 아랍 음악 듣는 줄 알고 CD를 사시길래 왜 사시냐고 그랬더니 와 우리 교구 쪽에 있는 우리 무슬림 인도네시아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갖고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잘 안 들을 텐데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들어와 있나 무슬림 그거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좀 연구를 해보시면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남 지역 농촌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무슬림인지 아닌지. 왜냐면 적어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인구의 10%는 크리스찬들인데 그게 개신교든 천주교든요. 그렇다면은 인도네시아에도 적어도 우리보다 지금 예수쟁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2천만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 알고 지냈던 인도네시아 친구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보니까 천주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거고, 개신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이게 쉽게 말하면 뜨내기 신자들은 아니거든요. 그 전통에서. 그 부분들이 근데 단 한 번도 인도네시아 여성이나 이쪽에 대해서 무슬림에만 관심을 가졌지, 비무슬림에 관심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안산에 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노래를 불렀어야 돼서 안산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 방문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그 공동체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거 한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이수정 박사께서 직접 한번. 네, 한번 가볼게요. 네. 그게 사실은 한국 이슬람을 연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우리 이정환 선생님께서 올리신 것도 전남 지역에 거주할 때 인도네시아 비무슬림이 있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무슬림들이 압도적이라 거의 네. 다닌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또 주교님이 사신 게 몇 명을 위해서 사신 걸지 근데 제가 미처 그때는 뭐 정신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슬람 연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특히나 한국에 워낙 제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예수쟁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쟁이도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정신 나간 예수쟁이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박힌 예수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신 나간 예수쟁이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결국에는 예수쟁이들의 문제인데요. 일본과 그래서 아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일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나라고, 근데 한국은 워낙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커서 한국에서는 있다면은 종교 간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예수쟁이들의 문제인데, 네, 그 부분들은 아마도 이수정 박사가 연구하면서 그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얘기는 더 하고 싶죠. 오늘 정해진 시간이 8시 반까지라서요. 8시 반, 이제 거의 2분 남았는데, 오늘 이게 독일에서 들어오시고, 특히 독일의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최은주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독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은 저도 수업 시간에 독일 정부가 어떤 유럽 정부보다 무슬림들에서 환대 정책을 피하고 있고 독일이 그래도 가장 무슬림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인 거라는 느낌을 오늘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연구하고 저희가 유럽연합 연구소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내에 있는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의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잘 연구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좀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수정 박사가 잘 해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